KF-21의 UAE 도입이 원래는 그렇게 확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랑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까 포기가 됐거든요. 알타리크라고 하는 이제 유도폭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제 시장에 있는 전투기 도입 사업 중에 여기 딱 맞는 것이 바로 KF-21이다. 전 세계 방산 시장 수요가 지금 터지는 시기입니다. 핵심은 KF-21을 UAE가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로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전해주신다면요? UAE에 대해서 지금 150달러의 방산혁명을 하겠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나는데 이 150달러가 KF-21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UAE는 사실 비공개 사업으로 대한민국과 공동개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방산 공동개발 수출 사업들 이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라는 건 이제 제가 말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여쭤보시겠지만 말하면 UAE 측에서 이제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UAE는 아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관련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공군 파일럿이 SNS로 한국산 무기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국산 무기 좋다고 이렇게 SNS에 올리니까 제가 그걸로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쓰니까 이게 그 한국 회사에서 제발 좀 기사를 좀 내려가고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아니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한국 무기 칭찬해 가지고 쓴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제 한 그 중동 무기들 중에서는 이제 공개가 될 경우에는 이게 책임 묻는 게 있어 가지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쉽게 말 못하지 못하는 이건데 규모가 굉장히 크고 비공개 사업이란 걸로 지금 공시가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 조 단위가 넘는데 여기에 플러스 KF-21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이야기 중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KF-21의 UAE 도입이 원래는 그렇게 확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일단 이제 중국이 제235라는 5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UAE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칭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원래 UAE는 러시아랑 SU-75 체크메이트라고 하는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해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니까 러시아가 공급도 못 해주고 R&D 할 수 있는 역량도 없어져서 이게 포기가 됐거든요. 물론 러시아는 아직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UAE가 러시아제 전투기를 사면 또 그 국제 제재에 다 걸립니다. 그 관점에서 UAE는 고민이 있어요. UAE에 대해서 조그마한 회사라고 생각해서 좀 우리나라한테 그 무조건 달러 주고 사가는 고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UAE도 방위사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 국산 무장이라든가 국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UAE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UAE산 무기들 요런 게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알타리크라고 하는 이제 유도폭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기를 제3국이 사가면 그때 UAE 장비라든가 무기도 같이 사가는 게 요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 국제 시장에 있는 전투기 도입 사업 중에 여기 딱 맞는 것이 바로 KF-21이다. F-35나 다른 경쟁비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F-21을 선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외에도 사실 KF-21 관련해 가지고 UAE가 관심을 오래 계속 불려서 제가 사실 컨텐츠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 공군 항공군 사령관이 KF-21 탑승해 가지고 비행도 하셨고 그다음에 UAE 국방차관님도 이제 탑승을 하셨고 그리고 UAE가 KF-21의 전력화되는 동안에 한국에 방문해 가지고 계속 이제 정보를 획득하고 이런 것도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하거든요. 요 정도로 관심이 매우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150억 달러가 다 KF-21이 아니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요 이야기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KF-21도 중요한데 사실 또 많이 기대되고 있는 거는 UAE가 지금 LSM이라고 하는 차세대 방공체계 혹은 드론 대응 체계 도입도 관심이 많다고 해요. 이미 UAE에서는 이제 천궁2가 지금 수출돼 가지고 아주 전력화되고 있고 그 천궁2가 그냥 천궁2가 아니고 한국군이 쓰는 거에서 레이더를 개량한 수출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출형은 이제 미래에 천궁3라 해 가지고 대한민국도 운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UAE는 자기 요구 조건에 맞춰 가지고 커스텀해 가지고 주문받고 이렇게 발전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LSM도 그 과정에서 수출되면 이제 수출 개량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막대한 매출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F-21의 수출 예상 국가와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KF-21의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책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KF-21 처음에 개발했을 때
가장 논란이 된 게 수출 가능성이었거든요. KF21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KF21이 처음 KFX라는 이름은 2002년에 나오고 거의 10년 동안 갈까 말까 이렇게 논쟁이 됐는데, 그래서 연구 용역을 많이 돌렸어요. 이게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수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10여 종이 이상 나오는데, 제가 확인한 것 중에 제일 수출 대수가 작은 건 130대, 120대 정도였고 제일 많은 건 이제 500대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500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이게 마사지를 한 거 아니냐, 한국이 지금 전투기를 처음 만드는데 누가 사가겠냐, 신용을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 KF21의 개발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일정과 납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이 뛰어난 KF21을 얻어서 경쟁 기종보다 빠르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시험 비행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만든 게 있었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휴전을 하든 아니면 계속 진행되든 사실 방산 투자, 군비 투자를 줄일 수가 없어요. 휴전을 하게 되면 사실 러시아가 제2 침공을 할 가능성이 99%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아직 이란 문제가 핵 시설 폭격을 받았다 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동과 그 다음에 유럽, 거기다 동남아시아는 중국 위협이 실존하기 때문에 전 세계 방산 시장 수요가 지금 터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KF21 수출 전망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곧 된다고 하는데 언제 되느냐. 방위 사업은 사실 라이프타임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제가 KF21에 대해서 처음 조사한 게 2002년, 기사를 처음 쓴 게 2007년이니까 벌써 한 15년이 넘었죠. 그런데 전투기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데 한 10년에서 15년 걸리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데 30년 걸립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몇 대를 파냐,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60년까지 500대를 팔 수 있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까마득하게 먼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방위산업 기준에서는 조만간 팔린다 이렇게 하는 게 한 2, 3년 타이면 엄청나게 빨리 팔리는 겁니다. 이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 시점이 당초 2026년 말에서 상반기로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단축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존경하는 안승범 디펜스 타임즈 편집장님이 이제 단독 보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게 맞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요게 내용은 이제 제가 추가로 취재한 부분은 아니고 이 원론적인 부분을 답변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기사 출처나 정보는 이제 안승범 편집장님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승범 편집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기 전력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해외 요구 사항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요. KF21을 대체하고 있는 F4, F5 굉장히 오래된 건 맞고, 공군이 빨리 대체를 하는 거 원하는 건 맞는데, 그 빨리 대체를 원하는 시점이 2028년이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다 공군이 전력이 수립되어 있었고, 다만 실용화 선언이 빠르게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해외 고객들한테 우리 이제 완성됐으니까 빨리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KF21이 최근에 시장을 잃어버린 게 사실 몇 개 있습니다. 태국의 차세대 전투기 그리펜 2형이 가져갔고, 콜롬비아의 차세대 전투기 이것도 그리펜 2형이 가져갔어요. 그리펜 2형이 지금 양산이 안 되고 있는데 걔들 개발 완료가 돼 있다고 하고,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양산이 들어가는데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구매한 입장에서는 아직 개발 중인 거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수출을 국가가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이 양산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다. 다만 이게 앞당긴다 해가지고 뭐 졸속이라든가 뭔가 하지 않는다, 그 뭔가 이제 테스트를 빠먹어가지고 이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낸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통해서, 혹은 성능과 이런 것을 조정을 통해서 일단 배치를 하고 이랬을 때 전투는 가능한데, 특정 임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업데이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조기 추역설 요게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납기 문제에서도 지금 중요한데, 그 KF21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오늘 당장 팔린다 했을 때 1년에 12대 이상을 해외 국가한테 공급할 수 있어요. 요 정도의 납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대당 1억 5천만 달러, 거의 2천억 원이 넘는 F-35 외에는 좀 힘들거든요. 라팔이라든가 F-16 같은 우리 경쟁 기종들은 그 정도 많은 수량을 못 내요. 스웨덴도 그 정도를 못 내가지고 이제 지금 콜롬비아나 태국에 팔았는데 아주 소수만 팔았거든요. 다만 이제 KF21은 대량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속 납기와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수출 가능성이 높고, 이 조기 전력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형 모델은 완성도가 높아진 후기 블록 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블록 1 버전이 수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블록 1 버전은 수출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KF-21을 수출 가능이 있다를 2027년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대 공능력만 가진 전투기를 현대전에서 사는 나라는 없어요.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 확정된 사실이 뭐냐면 KF-21 블록 2 공대지 버전에 대한 개발을 우리가 조기에 땡기고 있습니다. 원래 2028년 12월에 완성이 되는데 2027년 초부터 멸종류의 무장 중 소수의 그 공대지 무장부터 먼저 통합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대지 임무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지 블록 2가 조기 개발돼 가지고 이제 2017년부터 수출되면 블록 1은 수출이 안 되더라도 초기 버전 블록 2가 수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수출국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자체 개발한 알타리크 유도 폭탄이라든가 엔비디아 유럽에서 만든 스피어 3 공대지 미사일 등을 통합하기로 이야기가 됐거나 혹은 MOU가 맺어지는데, 요거는 사실 이 블록 2 개발에 없던 그 추가적인 개발이라서 이게 빨리 되면 될수록 사실 수출 경쟁력이 좀 좋아지거든요. 요게 대해서는 좀 우리가 노력을 해서 2018년 이후라도 빨리 통합하면 아마 이제 수요라든가 이런 수출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UAE가 단순 구매를 넘어 인도네시아처럼 현지 면허 생산 혹은 블록 3 공동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핵심은 KF-21을 UAE가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UAE의 그 최대 방산업체 엣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가령 무인 항공기라든가 무인 전투기, 그 다음에 공대지 미사일 등은 많은 걸 개발했는데 이게 다른 플랫폼이 없어요. 지금 UAE 공군은 미국산 F-16, 그 다음에 프랑스산 미라지 2000 전투기를 운영하는데 거기 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달 전투기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유력한 게 KF-21이라고 저희 녹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것들을 통합할 자산, 그러니까 UAE의 무인 전투기라든가 차세대 미사일을 KF-21 개량형에 다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은 이 달 수 있는 무기가 많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좋고, UAE는 자신들의 방산 수출도 같이 되면서 기술 획득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고, 제가 또 본 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UAE 방한할 때 동시에 우리나라 공군 참모총장도 UAE 그 두바이 에어쇼에서 열린 세미나장을 이제 방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거기 이제 좀 방산 세일즈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먼티 비대칭 전력, 뭐 인공지능을 사용한 이제 미래 항공력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데, 결국 KF-21뿐만 아니라 KF-21과 같이 다니는 무인 전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개념 AI 무기들을 결합하는 형태로 UAE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두바이 에어쇼가 진행되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현지 반응 중에 사실 안타까운 거 먼저 이야기하자면, 제가 현지에 지금 에비에이션 본사분들을 여러 가지 찾아뵙고 이제 현장 출연했는데 항공관제에서 좀 원망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다니까 무슨 일인가 좀 놀라시겠지만,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밖에서 제일 인기 있는 K-팝 스타에 가까운 인기를 끈 게 우리나라 고개 비행팀 블랙이글스입니다. 원래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에어쇼에 참석해가지고 두바이 에어쇼를 빛날 예정으로 했었는데, 최근 아시다시피 그 일본과 그 급유 문제로 해가지고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하기로 결정되면서 현지 두바이 에어쇼 전시장에 그냥 블랙이글스 홍보 부스만 오고 전투기 블랙이 고개 비행기 시범 비행을 못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현지에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블랙이글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왔냐 이러면서 원성을 좀 많이 사가지고 너무 미안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지 분위기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UAE만 방문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열심히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슈가 있냐면, 인도네시아랑 UAE가 또 협력을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알려진 건데, 인도네시아랑 UAE는 이미 무인 전투기라든가 무인 정찰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상태고 방산 협력이 그 나라들끼리도 많거든요. 그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협력과 이런 관계들을 좀 깊게 하면 KF-21을 사용해 가지고 삼각 동맹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UAE가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이제 UAE랑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인도네시아 꺼져 우리가 할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실제로 조니 자카르타라고 KF-21의 비판적인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현지 취재해 본 결과
인도네시아 보고 나가라 UAE가 뭐 아니면 안 그러면 안 사겠다 이런 건 절대 없고, 특히 두 나라 관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요 두 나라 관계가 좋은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아마 우리 KF21 수출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팩트시트 공개 이후 한국 핵잠수함 건조가 확실시됐습니다. 현재 핵잠수함 건조는 어떤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건조되는 건가요? 이것도 정말 일단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과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섞어서 드리기 때문에 얘는 또 상상의 나래를 편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말란 걸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 원자력 잠수함의 설계라든가 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핵심은 해상에 있는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의 그 동력 원인 해상 원자로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빨리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요게 문제지.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결정이 났다,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지만 미리 많이 준비를 해놨다고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놀랬어요.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되면 아마 내용이 나올 건데,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자로를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과정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는 국가 안 보고, 다만 일반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했을 때 어떤 과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호주랑 그 다음에 브라질을 사례를 참고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원자로 설계에 대한 설계가 마치고 육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옛날에 이제 20년 전쯤에 스마트 원자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원자력 잠수함의 원자로랑 비슷하다 해서 그때도 좀 말이 많았어요. 다만 스마트 원자로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SMR의 원조이고,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SMR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SMR에서 S가 스몰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원자력 잠수함은 마이크로 MMR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설계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저는 모르는데, 만약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바다에 싣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이 검증하고 돌아가 있는 이 검증 실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일단 첫 번째 과정일 것이고, 이거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허락한 상태에서 농축 우라늄이 들어올 것이죠. 그 농축 우라늄이 들어온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해본 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먼저 그 일반 우라늄은 지금도 계속 수입하거든요. 근데 그 수입할 때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밝히고 함부로 농축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입은 그대로 하되 농축 시설을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농축 우라늄 자체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농축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협상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게 2단계.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해결,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우리나라 직접 그 수입한 우라늄 원자재를 농축하거나 아니면 농축된 걸 수입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IAEA에서 사찰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 법적으로 정리할 게 많고 원자력 협정도 개정할 게 많고 이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은 사실 큰 개정이나 협정 없이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가령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굉장히 큰 족쇄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농축을 하는 농축도라든가 이런 거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좀 잘하면 20% 정도의 농축을 하는, 그러니까 핵무기로 만들 가능성이 없는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를 사용하면 요거는 지금 현재 구문 변경이 없어도 가능한 것 같고, 다만 이제 IAEA, NPT 요게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로는 IAEA에서 CCTV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감시를 받습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된 게 북한이었고, 그런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물에 떠다니니까 거기에 CCTV 달아가지고 IAEA한테 실제적으로 이 잠수함이 사고 안 났다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느냐? 이게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중 안전을 보장하는 관계로, 이 약간 이제 제도상은 복잡하니까 여기서 스킵을 하는데 어떤 그런 승인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타입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게 원자력 잠수함에 우리가 원자로를 들여 가지고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협의를 해야 되는 요거는 있다고 합니다. 3단계는 선체 상세 설계 및 건조인데, 지금 장고3 잠수함이 3,600톤급인데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이 몇 톤째에 대해서 사실은 루머가 많고, 그리고 이제 진짜라면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해서 하자면, 노무현 정부 초기 362 사업이라고 처음에 원자력 잠수함 추진했을 때 약간 5,000에서 6,000톤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설계됐고 한 거는 5,000톤급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건 확인된 게 아니고 소문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안기백 국방부 장관님이 4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 그 다음에 많은 이제 화력이 필요한다니까 아마 6,000에서 8,000톤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의 버지니아 클래스보다는 약간 작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쉬프랑크보다는 좀 큰 정도의 사이즈를 설계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제가 절대로 취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자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봐주시고,
그리고 좀 요거를 잠수함 선체 그다음에 원자력 완성됐으니까 이제 해상 시험을 하는데 그 완성됐다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작전에 투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거기에서 2-3년 정도 생각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님이나 이제 정부의 공식 발표로 10년 안에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제품 건조까지 아마 한 10년 정도 걸리고 실제 전투에 투입되려면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한국이 운영하게 되는 원자력 잠수함은 그러니까 공격형 원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누가 원잠이 공격이 있고 방어가 따로 있냐 이렇게 하는데 방어형 원잠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공격형 원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는 현대 미국과 소련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면서 생긴 개념이거든요. 미국과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 개념 그 중에서 공격 원잠 개념은 전략 핵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아가지고 전시에 핵 공격을 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 핵 공격을 하는 잠수함들을 보호하거나 감시하는 게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 편 전략 원잠 보호하고 상대편 전략 원잠은 잘 뭐 어디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게 핵심이라서 적의 잠수함과 함선을 추적하는 임무가 주 핵심 임무.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지상 공격도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임무고 우리나라도 그 방식대로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보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누가 다른 분들이 물어보셔도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 보유랑 우리나라 핵 보유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진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미사일들은 핵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미사일들은 10발에서 12발 정도 탑재를 하는데 이게 화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KF-21 전투기 4개 편대가 한 2-3번 왔다 갔다 하면 원자력 잠수함 한 대 정도의 폭격량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한된 숫자의 미사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요게 좀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요게 아직 결론은 안 나왔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구소련의 사례를 참고하는 겁니다. 구소련의 오스카급 순항미사일 잠수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전시에 전략핵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항공모함 킬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수직 발사 미사일이 지상 공격이 아니라 대함 미사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스카급 원자력 잠수함 한 대로 미국 해군의 항공전단 한 개를 다 부술 수 있는 그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을 탑재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서 좀 설명했던 하이코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함 미사일로 개발될 거거든요. 지상에서 배를 향해서 공격하는 요거를 잠수함에 탑재를 해가지고 주변국들의 대형 함정 뭐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우리나라보다 해군력이 강한 나라들한테 억제력을 가지면 이 전략적인 용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이 표적이 지상 공격을 했을 때는 사실은 KF-21에서 발사하든 잠수함에서 발사하든 핵무기가 아니면 큰 차이가 없긴 있는데 잠수함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면 그 KF-22 전투기라든가 다른 플랫폼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공격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기습 공격으로 해가지고 공격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항미사일 잠수함으로 해서 주변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공클럽 역할을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은 제가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좀 많이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기밀이 아닌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좀 부끄럽지만 한국이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핵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도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핵 확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에 핵무기가 없는데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국가가 호주랑 브라질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 원자력 잠수함 승인한 데는 우리가 핵 보유를 하지 않겠다. 핵 비확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긍정적인 이런 해외 여론들이 잘 승인되려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핵을 보유할 의도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이 관점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챙겨 주셔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IAEA에서 사실은 어떤 나라가 국민 여론이 핵무기를 많이 만든다. 이것도 사실 감시 대상이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이 비유까지 하면 사람들이 너무 싼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애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막 연예인 그 여자 연예인 화보 보고 수영복 보는데 제가 걔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기 좀 껄끄럽잖아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유를 하면 굉장히 화내시도 많은데 국제정치 현실이 사실 그래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인정받고 북한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양지해 주시고 이래야지 진짜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원하신다면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은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사건인가요? 저는 핵
그 잠수함에 대한 비판론과 긍정론 부분이 좀 다 둘 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긍정론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게, 핵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거를 핵무기로 만들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드실 생각이 다 거리가 파토나니까 그런 생각은 안 가지는 게 좋고, 다만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과 이제 핵잠수함 위협이 지금 현실로 가거니까 최소한의 자위권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핵잠수함 없어도 다 이제 원자력 잠수함 말고 재래식 잠수함으로 다 작전을 할 거, 이렇게 하신 분도 사실을 호도해서 하는 말인데, 한국의 바다가 좁아 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이 뭐 활동할 수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중국의 동해, 한국의 서해상에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최소 6척 이상 있고요. 미국이 북한의 항구에서 잠수함을 감시할 때 다 10,000톤 이상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사용합니다. 이걸로 북한 해역에 특수부대도 침투시켜요. 충분히 원양 작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의 해군력, 특히 잠수함에 대한 추적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니까, 이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적을 잿더미 만든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대전에서 제해권이 없으면 진짜 전쟁에서 망하는 거거든요. 최근 캐나다 산업장관이 직접 하나오션에 방문했습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얼마나 유력한가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한 30%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50%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그래서 방금 당장 대박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정신적인 독일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에서 50% 올라간 이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독일이 어려운 이유, 이 순서대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CPSP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북극해가 캐나다의 영해고, 이게 나토의 핵심 구역입니다. 여기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원래는 캐나다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를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랑 예산 문제로 재래식 잠수함, 근데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12척 구매하겠다. 그게 한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원래 캐나다랑 친한 이제 프랑스 이런 데 유력했다가 프랑스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한국과 독일 TKMS 이렇게 선정된 상황이고, 한국은 장보고 3 잠수함, 독일은 211CG 잠수함, 이렇게 이제 후보로 왔는데, 초반만 해도 이제 독일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독일은 나토 국가고 합동훈련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좀 우리나라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때 총리가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하나오션 방문하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후속으로 멜라니 존나 산업장관이 또 하나오션 또 방문했어요. 산업적인 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독일보다 우세하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캐나다의 그 방송국에서 독일과 한국의 조선소를 다 방문해가지고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캐나다 취재진이 왔을 때 하나오션 관계자들은 우리가 이제 몇 년 안에 이걸 내놓을 수 있고, 한 척당 가격은 얼마고, 이걸 다 개런티라고 완성된 장고3 잠수함 보여주는 반면에, 독일은 이 12CD 잠수함이 아직 건조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것만 보여주고 일정에 납기에 대해서 똑띠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게 완성되고 나서 이제 협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과 납기가 중요한 측면에서 이제 캐나다가 사업에서 한국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고, 산업부 장관이 방문했다는 건 이 산업부 장관 측면에서 이 잠수함이 제때 이제 발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절충교역 측면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충교역이 뭐냐면, 무기는 내가 10,000원치 팔면 상대방 나라 제품 한 12,000원치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팔아놓으면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방도 알아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구매, 절충구매, 오프셋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의 그 오프셋 능력,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한 그 캐나다에서 많이 협력을 하거나 지금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요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제 산업적 협력이 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오션의 경쟁 요소는 그래서 전력화가 빠르다, 산업 협력이 좋다, 그 다음에 일정한 납기를 준수할 수 있다, 이 이야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나토 국가로서의 호환성을 가진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독일이 얼마 전에 최신 뉴스로 한국한테 좀 밀릴 것 같으니까 약간 수를 썼어요. 캐나다에 캐나다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로키드 마틴이 자회사인데, 여기서 컴뱃 시스템이라고 전투 함정에 다 있는 이제 서버랑 솔루션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독일 해군이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절충 교육이 후달리니까 군사적인 것부터 독일이 먼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실 한국 잠수함 선정 가능성이 높아서 좀 어렵다 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게 50% 이상으로 가긴 어려워요. 독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독일이 원래 이걸 안 할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진행한다는 게 한국의 선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212CD 잠수함이 그 승조원 수가 작고 그다음에 크기가 작아가지고 스텔스 성능이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도 독일로부터 그 잠수함 기술을 들어왔기 때문에 독일이 잠수함 선진국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선체 설계를 마치 스텔스 전투기처럼 만들어서 그 음파 탐지기에 잘 안 걸리는 점, 그다음 승조원 수가 작다, 요 점이 좀 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방위 사업과 이야기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기자로서 취재한 바로는 아직 내용을 못 마는 것도 많지만 내년이 더 큰 일이 났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슈가 많아질 건데,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제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정과 이 팩트를 기반 구분해가지고 꼭 말씀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기 쉬우면서도 정보가 되는 이 방산 소식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